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비고일 통합과 방학특강 첫 번째 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화면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교재의 그 순서 정도만 지금 가볍게만 보라는 이야기고 쌤이 옆에다 그렇게 많이 써줄 거니까 그거 열심히 여러분 받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개념 잡아줄 텐데 중학교하고 달라요. 개념 파트 내용이 공부를 할 때 약 30%가 되는 거예요. 개념을 100% 이해를 했어. 그럼 시험을 보잖아. 몇 점 나오냐? 40점 나와요. 그럼 개념을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잖아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100점이 나오는 거야. 그만큼 개념도 개념인데 문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건 2학년 때 가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더 심해집니다.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요. 수능 문제 기출까지 섞어서 내신을 내버려요. 근데 학교에서는요. 그냥 내신 수만 해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내 시험을 못 봐요.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야. 중학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잘 적어 놓으시고 자기 것 만들어 놓으시고 하십시오. 자, 시작할게요. 히터 뜨거운가요? 돌려버릴게요. 너는 벽을 보고 있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3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1년 선배들까지는 여기 기본량과 유도량, 그 다음에 측정 표준, 여기는 원래 시험 범위 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올 때 책도 바뀌었잖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파트야. 여기는. 그 뭐냐면 단위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어. 단위. 알겠죠? 거기에 대한 수업을 오늘 메인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갔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수업만 쭉쭉쭉 나갈 거예요. 알겠지? 자, 일단 과학의 기본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을 말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량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쓸까요? 우리는 이걸 줄여서 시공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간, 공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적인 사이즈, 크기, 공간적인 사이즈, 이 크기 이 두 가지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연세계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느냐? 가장 기본 문제가 될 거예요. 잠깐 볼까요? 여기 미시세계가 나와 있는데 미시의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 작다는 뜻이겠죠. 작을 미세하다 할 때 그 미. 알겠죠? 그래서 미시세계는 매우 작은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이 고시세계라는 건 뭘까? 이 거자가 클 거자야, 클 거자. 그래서 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세계. 아직 어려움 없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자, 작은 미시세계는요, 의미가 아주 작은 물체나 어떤 현상, 작은 물질의 현상을 설명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씨가 원자, 분자, 이온 같이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걸 미시세계라 그래요. 괜찮죠, 아직? 자, 그 다음에 옆에 거시세계는 굉장히 큰 것들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 생물인 나무, 동물, 천체, 뭐 사람, 하여튼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은 다 거시예요. 원자나 분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거는. 요것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미시,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상대적인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밑에 것 좀 볼게요, 이제. 자, 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규모. 여러분, 우리 규모가 뭐야?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규모는 크기를 말하는 건 맞습니까? 규모는 크기죠. 자,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대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판단만 하시면 돼. 잘 봐봐. 첫 번째 거 뭐가 나와 있어? 은하계가 나와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래. 우리 은하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래. 나이가 100억 년이고요. 지름이 막 킬로파섹 나와 있는데 이런 단위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파섹이라는 단위는 나중에. 지금 하면 귀찮아져. 너네가 상상하는 것보단 큰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20만 배가 1파섹이야. 1억 5천만 곱하기 20만 배가 1파섹이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62킬로파섹은 62,000이에요. 킬로가 1000이기 때문에. 62,000파섹이야.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20만 배 곱하기 6만 몇천 배? 6만 2천 배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럼 어때요? 조금 크죠? 나름 좀 크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걸 뭐 이해하라 그런 건 아니고요. 졸라 크다. 알겠죠? 졸라 크다. 그 다음이 뭐냐? 여기 보면 고양이야. 개야 안 보이나, 야, 나는. 고양인가 봐. 개인가? 하여튼간. 여러분, 자, 그럼 사이즈가 줄어들었네요. 수명, 크기 줄어들었죠? 그 다음 또 줄어듭니다. 여러분, 적혈구입니다. 칼라 잘 나와 있죠? 적혈구는 보통 4달 살아요, 4달. 피가 맨날 바뀌는 건 들어봤어요? 적혈구가 맨날 우리 척수에서 계속 바꿔줘요. 수명이 4달짜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세슘 원자 시기가 있는데, 써볼까요? 자, 세슘 원자 시계는요, 1초당 얼마를 진동하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1초당, 숫자가 너무 크다. 91, 92, 631, 770 초분의 1만큼.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진동수를 갖고 있죠. 그죠? 이렇다. 그럼 얘들아, 앞쪽이 거시세기가 되겠죠? 뒤쪽으로서 뭐가 돼요, 점점? 미시세기가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런 느낌으로만 알면 돼요.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숫자 수명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지 말고요. 자, 밑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써놨는데, 자, 측정 대상을 탐구할 때는 그 측정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사용해라. 여기서 말하는 규모라는 것은, 자, 무슨 색이냐? 미시적인 사이즈냐? 아니면 거시적인 사이즈냐? 요거에 따라 맞춰가지고 그 규모에 적당하게 맞춰갖고 연구를 한다. 그냥 그 정도 느낌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시간과 길이의 측정. 지금부터는 진짜 학교 내신일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 촉이 있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진짜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아까 쌤이 시공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크기는 길이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크기는 길이 갖고, 베이스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길이에 대한 어떤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시간과 길이를 측정했고, 현대에는 어떻게 시간과 길이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 이 비교하는 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과거에 옛날부터 시간은 어떻게 측정했느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우리 시간은 조선시대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하루의 개념을 사용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해가 뜰 때는 아침이고 해가 중천에 있으면 정오고 해가 질 때는 오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밤중이 나올 거고 또 새벽에 오고 이게 빙글빙글 로테이션 되겠죠. 그러면 태양의 위치 가지고 시간을 정했을 거야. 그 다음에 그것보다 또 좀 더 정밀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음력 들어봤어요? 음력? 달의 모양을 가지고 한 달을 정하는 거 들어봤어요? 달의 모양 갖고 정했을 거야. 그 다음에 좀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종대왕 때는 옆에 있는 사진 나와 있잖아. 앙부일구. 앙부일구 무슨 시계야? 물시계야? 해시계야? 해시계. 그 다음에 자경류 내가 안 써놨는데 자경류라는 물시계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오면서 뭐가 있냐? 무슨 시계? 진자시계가 생겨납니다. 진자시계. 본 적이, 요즘에 진자시계는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인데, 고양이 시계인데, 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본 적 있을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자시계. 진자시계 등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시간 측정 방법이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이런 건 책이 없잖아. 근데 이런 것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빨간색으로 과거의 시간은 뭐를 이용했냐? 어떤 물체의 어떤 사물의 주기성을 이용하죠. 주기성이 무슨 뜻이야? 주기를 갖고 있다. 반복된다는 거야.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반복적인 건 맞습니까? 달이 모양이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되는 게 주기성을 가져요? 반복되죠. 맞나요? 진자시계도 반복을 하죠. 애들 반응이 별로 없는데. 나 무서운 사람 아니라니까? 자, 반복을 하죠. 자,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주기성을 갖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놔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 시간은 어떠냐? 현대 시계는요, 여러분 세슘 원자시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슘 있잖아요.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방사능 물질이래요. 우리가 만지면 안 돼. 위험하니까. 이 방사능 중에, 방사성 물질 중에 세슘이 있는데, 세슘은 아까 위에 숫자 있었잖아. 9일 뭐뭐뭐뭐 하고 겁나 긴 거. 1초 동안 그만큼 진동을 하는데 무조건 1초 동안에 항상 똑같은 양을 진동합니다.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그러면 얘는 정확한 값이 되겠죠. 절대로 바뀌지 않은 값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위에 건 바뀌나요? 바뀌죠. 여러분, 지구는요, 여러분, 지구는 공전속도가 일정할까요? 공전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그럼 해가 뜨고 지는 거 시간이 일정할까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단쪽으로 누가 더 낮이 길어요?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이 낮이 길고 겨울은 낮이 짧잖아. 벌써 주기성에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달의 모양 변화는 그나마 정리되긴 하지만 달의 주기도 미스가 나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윤달, 윤년 그런 거 들어봤어요? 미세하게 틀려버려요. 여러분, 진자시계 이거 정확할까요? 안 정확해요. 왜? 여러분, 적도의 중력과 극지방의 중력이 달라. 중력 때문에 추가 움직이는 거거든. 여러분, 극지방의 중력이 강하고 적도가 중력이 작거든. 또 어떤 지역은 중력이 크고 어떤 지역은 중력이 작아. 그럼 시간이 다 틀려버려.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많아. 그럼 얘는 오류가 있냐? 없어. 매우 정확해. 겁나 정확하다고.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가 너네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세슘 원자시계는 뭐를 이용하냐? 분명히 비교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무슨 수를 이용한다? 진동수를 이용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아하! 과거의 시간은 주기성을 이용한 현상이었고요. 현대 시간은요, 진동수를 이용한 정확한 값이 되겠습니다. 메모해놔야 돼, 빨간색으로. 시험에 나올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길이 보겠습니다. 자, 길이, 과거의 길입니다. 이건 과거 거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이거 과거죠? 과거의 길이는 이런 걸 사용했답니다. 여러분, 실제 손가락 마디 하나. 또는, 뭐, 이렇게, 여기 팔뚝 길이. 그 다음에 너네가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발걸음, 보폭.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때 뭘 사용해서? 1리, 2리, 10리, 리를 사용했잖아, 리. 그죠? 발걸음으로 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웃긴 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신체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게 보이는데, 이거 정확할까요? 정확하진 않았겠죠. 대략 사용했겠죠. 왜? 야, 숏다리는 짧을 거고, 나처럼 롱다리는 길 거 아니야. 롱다리로 하자. 길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측정한 사람마다 다 틀려버리잖아. 그래도 대략적으로 사용은 했겠지. 대략적으로만. 자, 그 다음에, 날은 근대로 오면서 뭘 사용했다? 눈금이 표시된 자. 여러분 사용하는 거 있잖아. 30cm 자. 또 1m짜리 자. 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나름 발전은 했는데. 그래봤자 이것도 과거의 산물이야. 그러면 현재는 뭘 사용하느냐? 길이를 여러분 엄청나게 정확한 걸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정확한 걸 사용하는데 쌤이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할까? 이거 빨간색 있습니다. 레이저하고 GPS에서 박스 좀 쳐볼까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기 요즘에 알리에서도 많이 팔죠. 그 다음에 GPS 많이 들어봤죠? GPS. 여러분 이것들은 뭐를 이용하냐? 요거 고난도야. 얘는 속력 구하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거든요. 요거 중학교 때 들어봤나요? 속력 구하는 공식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이저나 GPS는요. 전파나 빛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럼 속력이 빛의 속도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럼 뭔만 측정하면 되냐면 너네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측정하면 돼. 여러분 속력을 알고 시간을 알면 뭐가 측정이 가능해요?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짜 값이잖아요. 정확한 값이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아 그랬구나. 지금 내가 써주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GPS는요. 속력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최고 어려운 문제일 거야.
근데 여러분 이미 배웠으니까 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이제. 이해됐죠? 아, 그랬구나. 자, 그럼 이 정도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나 GPS는요, 미시 세계의 측정일까, 거시 세계의 측정일까? 작은 걸까, 큰 걸 측정한 걸까? 나름. 큰 거 측정한 거겠죠. 거시 세계 측정법이야. 그럼 미시 세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밑에 보십시오. 미시 세계를 측정하려면, 얘들아, 엄청나게 작은 것들, 예를 들면 세균이라든가 적혈구의 크기라든가 뭐 원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보세요. 뭐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하얀색, 검은색. 전자현미경이 나와 있네요.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과학현미경이 나와 있어요. 그럼 친구들아, 요것은 뭐라고 써야 됐다가? 미시세계. 그 다음에 레이저하고 GPS 따 옆에다가 거시세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측정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마지막에 허블 우주망원경 또는 제이스 웹 우주망원경. 여러분, 우주망원경 가지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본 수업할 때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뭐가 있느냐면, 연주시차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책이 연주시차 배우나? 배웠어요? 대박! 중학교 때 연주시차를 같이 했다고? 내가 중학생을 너무 오랫동안 안 같이 갖고 모르고. 연주시차 구하는 방법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그래서, 이곳은 거시야, 미시야? 엄청나게 큰 거시가 되겠죠? 거시 사이즈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보기가 나오고, 과거 거냐, 현재 거냐 물어볼 거고, 보기가 나오고, 이건 미시 세계냐, 거시 세계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틀리면 안 되겠죠? 알겠죠? 자, 요 정도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볼게요. 이 페이지에서. 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측정 가능한 시간이나 공간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다양해져, 안 다양해져?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측정이 가능했잖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크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미세한 크기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넓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자, 자연세계의 측정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 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왔을 때. 괜찮죠? 개념상으로는.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되었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 잠깐 보고 갈게요. 묘요 앙불구 뭔지 알겠죠? 그럼 이건 과거 거야, 현재 거야? 과거 거. 그럼 얘는, 얘들아, 진동수를 이용한 거야, 주기성을 이용한 거야? 주기성.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 앙불구, 해시계, 시간 측정, 요것만 머리에다 넣어놓고 시험 보면 주기성이냐, 아니면 진동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요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스님이 잡아주고 있잖아. 그치?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추워요? 춥구나. 여기 앞에 따뜻한데. 앞에 안 올 거야? 알았어. 자. 자, 밑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여러분, 자,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가는 거거든요. 빛의 속도로 갔다가 튕겨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속력을 알고 있고 왕복 시간을 알면 속력과 시간을 알면 뭘 계산할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거리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여기 봐봐 물체 굴절돼서 튕겨나오는 이게 빛이 여기 들어갈 때 뭔가 물체를 통과할 때 느려지거든요.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저로 물질의 두께도 알 수 있어요. 두께도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두께로 측정할 수 있다. 그 두께도 어떻게 보면 길이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그러면 이제 물체의 사이즈, 시간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본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기본량. 됐을까요? 아이고야. 감기 걸렸죠요? 아허. 자, 보겠습니다. 자, 기본량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위에 기본량이라는 게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유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포맷을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 위쪽은 기본량만 나타내고 있고 중간부터는 유도량을 나타내고 있어. 자, 한번 봐볼게. 기본량이라는 건 여러분 자 여기 빨간색으로 국제단위계 또는 SI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S 대문자야 I계라고 합니다. 자, 기본량은 국제단위계 또는 SI계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분 여기 몇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니?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자, 그럼 여기 그림 이쁘게 딱 해놨는데요. 모든 교과서의 그림은 이거 똑같은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야. 내가 학교 책을 아직 본 적은 없어. 근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볼게요. 7가지가 있는데 봐보세요. 일단 시간은 뭘 사용한다? 요건 시험에 나온다 이제. 시간은 뭐요? 세크가 이제 초예요, 초.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를 사용할 겁니다. 미터. 센티미터 아니고요. 미터예요. 자, 그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사용합니다. 킬로그램. 전류는 중학교 때 혹시 오메 법칙 배웠어요? V는 ER 뭐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죠? 거기에 전류는 암페어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온도에다가 별표 쳐놓으십시오. 왜?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온도 그러면 도씨만 기억해. 도씨. 근데 우리는 자, 우리 과학책에서는 기본량의 도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량으로는. 뭘 사용한다? 무슨 온도예요, 이거? 켈빈 온도입니다. 중학교 때 켈빈 온도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보일 샤르의 법칙 안 배웠을까요? 없어졌나, 책에? 중학생을 갇힌 지 오래됐고. 자, 원래는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자, 온도 단위는 켈빈을 사용한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기에 뭐가 나오냐? 온도에 도씨를 사용한다. 딱 이렇게 놓으면 얘들이 겁나 많이 낚입니다. 온도는 도씨가 아닙니다. 켈빈 온도 사용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빤한 게야. 빤하게 나올 것만 나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 처음 들어봤을까요? 칸델라? 여기 스마트폰의 밝기 같은 거. 몇 CD 이렇게 써진 거 있거든요. 저기 칸델라. 1칸델라가 촛불 하나의 밝기예요. 칸델라가 촛불 하나의 밝기. 만약에 10,000칸델라 그러면은 촛불 10,000개의 밝기라는 이야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전자기기 칸델라는 단위 면적당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단위 면적당 밝기가 그 정도다. 자, 그 다음에 물질량이라는 건 몰이라는 걸 쓰는데, 칸델라 똥만 쳐주고, 몰이라는 걸 쓰는데 아직 몰이라는 건 화학원에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몰이 뭔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은.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하진 않을 거야.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챕터, 다음 챕터, 다다음 챕터 가보시면, 4번째 챕터 가시면 그때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 내가. 그때 내가 몰이라는 이야기 좀 해줄 거야. 중요한 건 화학에서 개수는 몰이라는 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질량은 몰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냥 지금은 단수 남게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7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 기본량에 대한 기본 개념 이제 좀 설명할게요. 파란색으로 내가 해놨죠? 첫 번째, 기본량은 절대 다른 물질량으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본량은 이 단위로만 써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간다. 빨간색으로 할게. 기본량을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만약에 발견됐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발견되면 그때는 단위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때는 바꿔야 돼. 그럼 보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기본량은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틀려. 아들아, 졸려? 공기가 탁 가나? 히터 꺼버려야겠다. 졸리면 안 돼요. 벌써 졸리면 어떡해. 컨디션을 잘 만들어갖고 수업 들으세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지금 국영수도 하고 알아보고 다니고 있고, 탐구도 지금 왔겠지만, 그죠? 국어, 영어, 수학도 다닐 거 아니니까. 자기가 다녔던 데를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옮겨서 다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미리 말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차라리 자더라도, 여기선 자면 안 돼요. 학교에서 차라리 숙면을 취하더라도 여기서 자면 끝장납니다. 알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노멀하게 나갈 건데 그냥 일반적인 개념만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네 선배들이 맨날 하는 말이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시험에 나오나요? 응, 나와. 그러니까 컨디션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수업,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시든 다 좋으니까 하여튼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졸아버리면 답 없어요. 마지노선이야. 알겠지? 응. 컨디션 만듭시다! 파이팅! 응. 자, 미래엔 단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안 바뀐다, 고정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고난도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장난친단 말이야. 고등학교 시험지는 장난을 많이 쳐요. 말장난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거길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량을 배웠으면 그 기본량으로 뭘 구하느냐? 유도량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번엔 유도량. 자, 느낌 오죠? 지금 뭔지. 그 유도량 구하는 거 다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요거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당연히 이거 물어보는 거 나오지,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자, 일단 설명은 학원에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나올지를. 선생님 어떻게 하냐고요? 내 느낌은 항상 정확했어. 항상 내 생각대로 시험이 나와. 자, 유도량 봐보겠습니다.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본량을 모아가지고 좀 더 복잡한 걸 만들어 놓은 게 유도량이라는 이야기야. 왜 그러면 기본량을 봐봐요. 길이면 딱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첫 번째 봐봐. 넓이가 나왔어. 너네 중학교 때 배웠잖아. 사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 맞아요? 그럼 길이가 몇 번 곱해져야 돼? 2번 곱해져야 되죠. 그럼 기본량을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건 맞아, 안 맞아? 기본량을 종류가 같든 다르든 2개 이상을 사용해서 복합화시킨 것이 뭐다? 유도량이라고요. 그럼 너네 기본 문제로 다음 보기 중에 기본량이 몇 가지고 유도량이 몇 가지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거야. 그 정도는. 됐죠? 자, 그럼 유도량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량을 유도하는 방법. 선생님이 열심히 쳐놨어요. 한글로. 빠바바바바바바빵. 보겠습니다. 넓이는 여러분 가로 곱하기 세로 맞아 안 맞아?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넓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칠까요? 너네 뭐 갖고 나오냐? 얘는 길이와 길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의 기본량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길이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당연히 단위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미터 제곱 맞아 안 맞아?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됐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부피가 나와 있는데 너네 알다시피 부피는 예를 들면 사각형의 부피 구하라 그러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 길이를 갖다 하는 거잖아. 그죠? 자, 지울게요, 그림은. 자, 그러면 여러분 부피도 기본량이 뭐다? 길이 갖고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부피니까 가로, 세로, 높이니까 미터가 3번 곱해져야 되니까 단위는 뭐가 돼야 돼요? 세제곱미터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쵸? 내가 놀래키기는 해도 살짝 졸림이 오는 걸 감지를 하고 놀래키는 거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졸면 안 된다 그랬다. 학계선 자더라도 여기선 졸면 안 돼. 알겠죠? 항상 연애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보다 3발자국 먼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따라가. 못 따라간다고. 큰일 난다고. 알겠지? 2년만 사람 아닌 것처럼 공부하면 돼. 고2 때만 사람 아닌 것처럼만 공부하면 돼. 기계적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너네가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공부할 일도 별로 없어. 선생님 살아보니까 그래. 너네가 하는 국영수 과학은 사탐이라든가 이런 공부는 고1, 고2 때가 정점이고요.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잖아.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해요. 사회 나가잖아. 아예 안 해요. 그때는 그냥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투자 좀 해보세요. 시간 투자 한번 해봐.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속력이 나와 있는데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속력 구하는 건 나올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시간분의 거리. 그래? 그러면, 자, 기본량이 뭐다? 속력의 기본량은 시간과 뭐다? 시간과 길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속력의 기본량은 시간과 길이에요. 보기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죠? 당연히 식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게 아마 메인일 것 같아. 그 다음에 단위는 뭐냐? 당연히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으니 미터 퍼 세커가 되겠죠. 미터 퍼 세커. 요 정도 단위는 괜찮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자, 속력이 나왔으면은 이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속도인데 여러분 1학년 때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한 챕터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 역학이 나오면 싫어하더라고. 근데 겁은 안 먹어도 돼요. 선생님이 역학은 한 4-5개 정도의 패턴으로 딱 추려줄 거야. 그것만 연습하면 문제는 다 풀어요. 그냥 웬만하면. 알겠죠? 자, 이 가속도가 나와 있는데 가속도라는 것은 영어로 엑셀레이터, 가속하다 할 때, 가속기 또는 가속도 요거 할 때 A를 사용합니다. 점점 빨라지는 것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점점 빨라지는 것도 가속도고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뭐다? 가속도예요. 대신 부호는 붙어. 빨라지는 가속도는 플러스 가속도, 느려지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가속도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울 거야 나한테.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속도가 옆에 쓸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 바로 쓸게요. 자, 얘는 시간분이 자 속력의 변화량이야. 자, 이것은 시간분이 나중 속력에서 빼기 처음 속력을 빼준 값이야. 이 가속도야. 그러면 단위를 써볼게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커잖아요. 그잖아. 나누기 시간 단위는 세커잖아. 그럼 복분수가 되잖아요. 그럼 세커가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잖아. 그러면 단위가 뭐가 된다 얘들아?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가속도의 기본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속력과 똑같아요. 기본량은 뭐다? 시간과 길이가 되겠습니다. 속력과 가속도의 기본량은 같냐 다르냐? 뭐라 그래야 돼요? 같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런 거야 안 그런가요? 그렇죠? 기본 속도와 가속도는 기본량이 똑같이 같아야 돼요. 자, 시간과 길이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말장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다 열심히 써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윤점에서 꼭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뉘앙스가 뭐일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힘이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F는 MA 들어봤어요? 뉴턴. 자, M은 질량이죠. A는 가속도야. 방금 배웠던 가속도. 이게 힘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다.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이야. 이걸 곱하면 여러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이야. 근데 이걸 중학교 때는 뭐라고도 배웠어요? 뭐라고도요? 뉴턴이라고도 배우죠. 1뉴턴, 5뉴턴, 3뉴턴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그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힘의 기본량은 뭘까요? 분명히 또 나올 거란 말이야. 힘의 기본량을 뭐 사용합니까? 자, 얘는 질량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사용하죠. 그래서 아하, 힘의 기본량은 3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의 기본량은 3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됐죠? 자, 기본량 이렇게 갖고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기본량을 사용하느냐? 기본량의 종류는 몇 가지냐? 물어볼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나는 왠지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 넌 학교 시험이. 알겠죠? 저렇게 내잖아? 준비 안 했던 애들 맞출까? 저 못 맞춰. 첫 페이지인데도 못 맞출 수가 있다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밀도 나와 있습니다. 밀도도 중학교 때 들어봤을 텐데 밀도는 꽉 찬 정도잖아요. 어떤 공간에 어떤 물질이 꽉 찬 정도를 말하는 거야. 그 공간이라는 게 부피거든요. 그럼 그 부피 안에 들어있는 질량의 값이겠죠.
됐을까요? 이게 밀도야. 그럼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괜찮네요? 자, 그럼 밀도에 해당하는 기본량은 뭘까요? 킬로그램이니까 질량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니까 길이가 들어가죠. 아, 질량과 길이 갖고 유도량, 기본량을 잡아놨구나. 되겠죠? 이렇게 유도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인데요. 여러분, 압력은 옆에다가 한 쓸까요? 판때기가 딱 있어요. 면적이 있는데, 여기 면적을 누르는 힘이에요. 자, 어떤 면적에 힘을 가하는 거라고. 이해됐을까요? 어떤 면적에 힘을 가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압력이야. 중학교 때도 나오나 모르겠네. 힘이 같을 때 면적이 좁으면 압력이 높아지고요. 같은 힘인데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힘 말하면 여기 기온 한라봉 볼펜이 있어요. 자, 똑같은 힘으로 한라봉으로 내 머리를 누르면 좀 덜 아파요. 아이고, 하기 싫은데. 뾰족한 거하고 똑같은 힘으로 내 머리를 누르면 뚫려버리죠. 졸라 아픕니다. 이게 압력이잖아요, 지금. 자, 면적분의 힘이 압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면적이 뭐야? 제곱미터잖아. 그 위에 힘을 아까 위에서 구했던 거 그 힘값 뭐였냐? 이 값을 위에서 올려줘야 돼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커의 제곱.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조합하면 단위가 더러워집니다. 여기 있는 세커 제곱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미터 하나 없어집니다. 약분하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킬로그램 per 미터 세커의 제곱이 나와요. 이건 눈에 잘 안 띄죠?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것은 그냥 여러분 면적분의 힘 해가지고 단위 써서 나눠갖고 해도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좀 하다 보면 자동으로 좀 외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쓰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압력의 기본량 써볼까요? 압력의 기본량은 뭐야? 질량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길이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이 세 가지를 쓴다. 기본량이.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거라고. 마지막에 농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1학기 중간고사 때 바로 내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 몰이라는 개념을 죽었다 깨나도 너네는 알 수가 없거든, 아직은. 그래서 그냥 단순함기 하라 그랬죠?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물질의 몰 질량 또는 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 몰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냥 몰이라고 사용한다. 몰이다. 한글로 몰이야. 영어로도 MOL. 몰 퍼 부피 세제곱미터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세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 알겠죠? 뒤에 화학 파트를 좀 알아야지 좀 이건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를 핵심으로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단순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농도는 두 가지. 자, 몰 질량인 몰과 그 다음에 길이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써주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자. 세제곱미터당 몰. 즉, 몰 퍼 세제곱미터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자, 유도량이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기본량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에서 유도량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유도량 중에, 자, 이 유도량은 어떤 기본량을 사용하는가? 다음 보기 중에 이 유도량은 몇 가지의 기본량을 사용하는가? 물어볼 수 있고요. 다음 보기에 유도량의 단위가 옳은 것은, 다음 보기의 유도량 중에 단위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런 패턴의 문제 나올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아마 이거를 물어보는 순간 얘들이 많이 낚여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단위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긴 하죠. 됐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단위가 없는 물리량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 보고 가자. 자, 단위가 없는 물리량. 이런 걸 낼 수 있을까라고 싶은데 사실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농도 배운 적 있어요? 퍼센트 농도? 용액, 소금물, 농도.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퍼센트 농도 있잖아요. 질량 퍼센트 농도인데 얘는 단위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봐볼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해볼게요. 소금물은 용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용액의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이잖아. 그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가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볼 따들아. 여기가 질량이고 여기가 질량인데
질량 단위가 소거돼, 안 소거돼? 질량 g이 소거돼 버리잖아. 그럼 곱하기 100이니까 퍼센트만 남지. 여기는 단위가 없어요. 질량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단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 번 더 써줄까요? 여러분, 자, 용액의 질량은 용질의 질량 더하기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야.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용액은 용질과 용매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깜빡이 하나 넘어질 뻔했죠. 됐어요? 그러니 여기는 질량 단위가 어떻게 될 거니까 위아래가 소거될 테니 여러분 단위가 없어요. 퍼센트 농도는 단위가 없다.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 그냥 넣어본 거야. 괜찮죠? 나머지는 다 단위가 있었잖아요. 늘 것 같지 않냐? 왠지. 선생님 다 준비해놨다고 이렇게. 자, 그다음 밑에 단위의 접두어가 나와 있는데 접두어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이상한 꼬장을 피울 때가 있거든요. 단위 환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하라고 할 거야. 혹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중학교 때 리터랑 밀리리터 배운 적 있어요? 여러분 1리터가 몇 밀리리터래요? 1000밀리리터래요. 그럼 단위를 환산해야 될, 환산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 안 벌어져?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접두어들이야. 접두어가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봐볼게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까? 나노 물질 들어봤어요? 나노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터가 기준이다. 1미터가 기준. 자, 길이 갖고 한번 해볼게. 길이. 난 길이 기준으로 한 거야, 지금. 우리 길이의 단위가 아까 뭐였어요? 1미터였잖아. 미터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것은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는 뜻이야.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가 1나노예요. 1나노미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 마이크로미터 나와 있죠?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가 마이크로입니다. 엄청 작은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10만 분의 1미터라는 뜻이니까. 아니야, 100만 분의 1미터구나. 미안합니다. 100만 분의 1미터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밀리가 나와 있습니다.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알겠죠? 미터가 되겠고요. 센티미터, 많이 들어봤죠? 센티미터. 우리 자, 30cm 차이 보면 센티잖아. 그죠? 센티는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100cm가 1미터 맞아, 안 맞아? 써볼까, 여기다가? 자, 그래서, 100cm가 몇 미터야? 1미터거든. 그러니까 미터에 100배를 해야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1cm에 100배를 하면 1미터가 된다는 뜻이야. 그냥 요런 개념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센티미터는 미터의 100분의 1이 맞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맞아요? 1미터의 100분의 1이 1cm야. 괜찮죠? 자, 헥토는 이제부터 이제 선 그어버릴까? 이제부터는 사이즈가 커지네요, 이제. 헥토는 100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m의 100배. 10의 2승. 괜찮죠? 자! 젊은한데 아들. 나만 봐. 딴 데 보지 마, 나만 봐. 책도 보지 마, 나만 봐. 그 다음에 킬로미터 할 때, 이거 킬로요. 여러분, 1000m가 1km잖아. 그러니까, 킬로는 10의 3승. 10의 3승미터가 여러분 1km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메가는, 야, 킬로부터 메가 기가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냐? 그죠? 메모리 양. 그죠? 자, 여러분, 메가는 10의 6승미터입니다. 10의 6승이 메가예요. 그러면 기가는 뭐냐? 기가는 10의 9승미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됐죠? 이겁니다. 여러분, 길이에서만 이걸 쓰는 건 아니고 질량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위에서 다 쓸 수 있는 접두예요. 근데 나는 다 추가로 2개만 더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맨 앞에다 쓸까요? 자, 10의 마이너스 15승은 뭐냐? 펜코예요. 혹시 모르니까 써봅시다. 펜코미터입니다. 펜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였더라? 펜코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노, 그 다음에,
피코. 오케이. 미안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자, 피코미터 할 때 그 피코예요. 10n-12승이 피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추가로 좀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용어를 몰라가지고 고생하면 또 안 되잖아. 해놓은 거야. 자, 이렇게 접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단위 환산할 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 우리 이제 조금 쉬었다 갈게요. 조금 쉬었다가 뒤에 측정 표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페이지 보시면 측정 표준 나와 있죠? 5페이지입니다. 자, 5페이지 측정 표준. 자, 우리가 앞에서 기본량을 배웠고 유도량을 배웠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측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크기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됐든, 그게 길이가 됐든, 질량이 됐든 간. 그죠? 자, 이제 측정이라는 것을 갖다 배우게 될 겁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냥. 자, 측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질량을 측정하든, 길이를 측정하든, 부피 등을 갖다 측정하는 것. 이걸 재는 게 측정이야. 이거 뭐 시험에 나올까? 안 나와.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나오겠죠, 여러분. 자, 적절한 측정 단위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 따라 적정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말인 거죠. 자, 길이를 측정하는데 저울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빨간색 준비하세요. 자, 측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측정의 목적입니다. 별표. 자, 측정을 하는 이유는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또는 현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라고요. 측정의 목적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체크해놔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자, 측정하는 목적이 뭐냐? 현상을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제가 시험일 거야. 괜찮나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어림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림하다는 것은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갖고 하는 걸 말하는 거 맞습니까? 자, 문제 한번 내용 한번 봐볼게요. 네, 몇 추가도 좀 써야 됩니다. 자, 볼게요. 측정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양을 추정하는 거야. 추정이라는 게 뭐야?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한 측정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확도가 어때요? 높겠죠. 얘는 요 정도 될 거야. 이것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요것도 측정을 많이 해본 사람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예를 들어 액체의 부피를 갖다 측정할 때 부피를 어림한 뒤 적절한 도구를 선택한다. 옆에다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 1번. 자,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어림의 한 과정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도 알았는데, 자, 어떤 양이 많은지 적은지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에 맞는 도구가 무엇인지. 자,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또 여러분 어림의 한 과정입니다. 어림으로 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쁘게 좀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림이라는 건 간단하게 샘플 보여줄 건데 이 페이지의 가장 밑에 보시면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매스 실린더. 우리 친구는 매스 실린더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쓰는 건 맞아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맞아요?
자, 메시 실린더의 밀리리터 단위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 그림 보시면 여러분 책에도 잘 나와 있죠? 사진이. 뭐와 뭐 사이에 있어요? 75ml와 76ml 사이에 액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림을 해야 되잖아. 눈금이 없을 테니. 그래서, 대략 어림을 하면 75.5ml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림이야. 이해됐을까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어림을 하셔야 돼요. 눈대중으로. 대략적인 양을.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해본 사람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 그 이야기야. 이게 어림이다. 괜찮지? 자, 어림이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중간 볼게, 다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 표준에는 뭐가 있느냐? 쉽게 말해,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 하는 약속입니다. 측정 표준은 일종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약속이야. 이걸 측정할 때는 우리는 이걸 사용하자. 이 단위를 사용하자. 이걸 측정할 때는 이거 단위를 이걸로 사용하자. 이런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 있어야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양이 많고 적고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봤더니, 여러분, 폭염주의보야. 오호! 여러분, 폭염주의보는 온도를 기준으로, 즉, 도시를 기준으로 하더라. 자, 폭염주의보는 켈빈 온도가 아니라 도시라는 단위를 사용하더라. 그 정도로만. 애우는 건 아니고요. 아들아! 나만 봐. 고개 숙이지 말고. 나만. 그렇지? 아이고, 졸려? 다음부터는 농구하지 마. 축구하지 말고 와. 컨디션 만들어서 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속 단속 카메라. 보통 자동차, 아빠 빵빵이 자동차는 뭘 사용해요? 초속을 사용해요? 분속을 사용해요? 시속을 사용해요? 자동차는 시속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킬로미터 per hour 시속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이 속도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농도. 이건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지 않냐? 왠지. 요즘 미세먼지 많으니까. 됐죠? 미세먼지는 여러분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아까 마이크로가 뭐였죠, 여러분? 10n-6승이었죠. 됐죠? 그럼 1 마이크로그램이면 10n-6승g이에요.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이게 마이크로다.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자, 공기 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느냐. 요거 이야기하는 것이 미세먼지의 농도입니다. 괜찮죠? 이걸 사용한다고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전광판에 이렇게 나와요. TV나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나온다, 단위가. 자, 그 다음 밑에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데시벨. 데시벨은 여기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소음을 측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데시벨이에요. 알겠죠? 데시벨이 단위가 있는데, 데시벨이 올라가면 얼마큼 올라가느냐, 그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여러분이 로그를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로그를 배우진 않은 것 같아서 1학년한테 그 정도를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데시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 성분은요. 여러분 자, 이따 써볼까요? 제품 한 개당이야. 한 개당 여러분 그램이라든가 혹은 밀리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음료수 없나? 콜라가 없네. 콜라 사이다. 여러분 콜라 사이다 같은 거 사면 음료수 하나가 딱 들어있잖아. 음료수 하나에 딱 보면 중간에 라벨에 성분 온수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 한 개당 포도당이 얼마가 들어있고 지방이 얼마가 있고 탄수화물이 얼마가 있고 뭐 칼슘이 얼마가 있고 써져 있잖아요. 그걸 단위를 밀리그램 단위 아니면 그램 단위 이런 걸로 써놨죠. 이게 이제 이건 제품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쓴다고 할 수는 없죠. 알겠죠?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부품은 여러분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잘 몰라도 되긴 하는데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품의 사이즈는요, 센티미터 사용할 수도 있고 인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다 틀려요. 다 틀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약속이 있다는 거야. 부품이 측정 표준에는 약속이 있고 식품의 성분 표시도 약속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도 전부 다 약속이 있는 거다.
내가 봤을 때는 시험에 잘 나올 건 가속과 단속 카메라, 미세먼지 농도, 그 다음에 소음, 요건 잘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빼놨자. 혈당 측정. 아직은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진 않았지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요걸 맨날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바로 병원 가야 되거든요. 바로 약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소한 단위가 나옵니다. 데시리터가 나와요. DL이라는 게 뭐냐면, 데시리터예요. 그럼 데시리터가 뭐냐면, 100ml예요. 100ml가 몇 리터냐면은, 여러분, 0.1리터예요. 0.1리터. 자, 데시리터는 0.1리터를 이야기합니다. 0.1리터 또는 100ml당 피가 있어. 우리 몸에 피가 있잖아. 우리 피, 예를 들면 0.1리터당 안에 포도당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됐을까요? 이게 여러분 혈당 측정 단위예요. 밀리그램 단위입니다. 데시리터당 밀리그램. 요것도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빨간색으로 체크해볼까? 난 요건 알았으면 좋겠고요. 요건 알았으면 좋겠고요. 요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네요. 알았으면 좋겠어, 단위를. 알겠죠? 요거 나올 확률이 좀 있다는 이야기야, 학교에서. 딱 보면 그냥 대충 학교에서 뭘 낼 것 같은 건가 딱 생각이 다 들어요, 그냥. 쌤은 보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좀 치워도 될까요? 자, 5층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중요하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해놨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 측정 표준을 이용한 정보는 그랬습니다. 측정 표준을 이용하잖아요. 이런 정보는 여러분, 가로 좀 묶어볼까요? 신뢰할 수 있으며, 별표. 누구나 신뢰할 수 있죠.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테니까. 그럼 신뢰할 수 있고, 당연히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이 정도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죠. 나쁘네? 괜찮네? 오늘 굉장히 깨끗하네?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은 당연히 신뢰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테니까, 측정동으로. 그죠?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나와있던 그림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어림하는 방법입니다. 어림. 이건 부피 갖고 어림한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어림은 다 부피 갖고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몸무게 갖고 하려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예를 들면 내가 쌤이 지금 몸무게가 비밀인데 한 96kg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96kg은 아닐 거 아니에요. 96점 몇 kg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밥을 먹으면 한 2kg 늘어나 버릴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런 것들 이제 어림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신호와 정보 보겠습니다. 자, 신호와 정보. 자, 여러분 이제 단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 파트 이쪽이 마지막 챕터인데, 여러분, 자,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려고 열심히 배웠잖아. 시간 측정, 길이 측정, 질량 측정, 뭐 이런 것만 배웠잖아. 자, 그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자연을 읽어야 돼, 자연을. 그럼 자연에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도 있고, 빛도 있고, 파동도 있고, 온도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막 온 사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막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에서 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오는 신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란색으로 할까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혹시 여러분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아날로그 신호는요, 오리지널 파장이에요. 오리지널 신호. 끊어짐이 없어요. 오리지널 신호기 때문에. 아들아! 안 끊어져 온다니까? 아날로그는 오리지널 파동이야, 오리지널. 알겠죠?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의 전달, 아날로그 신호로서 빛, 소리, 지파, 온도, 압력, 딴딴딴딴, 기타 등등이 있다. 됐죠? 자, 이게 아날로그 신호. 자연 신호는 아날로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연은 무슨 신호다? 아날로그 신호다. 근데, 그냥 신호를 갖다 놔둬버리면 그냥 신호 쓰레기일 뿐이에요. 신호 쓰레기. 그럼 이걸 우리가 이 신호들을 유용한 형태로 가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 유용한 형태로 가공을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화살표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연의 신호를 유용한 형태로 바꾼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일단 아들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정보라고 한다고요. 그게 정보예요. 자, 그럼 정보는 유용한 거다. 맞습니까? 보기에 그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야. 됐죠? 다시 한번. 자, 자연의 신호를 유용한 형태로 바꾼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보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바꾼 거다. 그게 정보다. 그 말은 결국은 정보는 유용하다. 맞습니까?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밑에 거로 내려갈게요. 센서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시간을 봐보겠습니다. 센서라는 말 좀 들어봤을까요? 센서? 자, 센서라는 건 요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자연에서 나오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얘를 뭘로 바꿔주는 장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이 장치,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센서라고 합니다. 자연의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센서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 여기 봐봐. 아날로그 신호, 전기 신호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프. 아날로그 신호는 그래프가 파형이 잘려 안 잘려? 안 잘리죠. 쭉 연결되죠. 사인 그래프처럼. 안 끊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디지털 사인으로 바뀌면 디지털 여러분 이진수를 사용해요. 들어본 적 있을까? 이진수는 1과 0을 조합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너네 컴퓨터가 전부 다 이진수야. 여기 보니까 어때? 1, 1, 0, 1, 0, 0 뭐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끊어진다는 이야기야. 탁탁탁 끊어져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신호가 디지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별표 뭐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다? 센서라는 거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게 센서라고요. 자, 됐을까요? 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자, 밑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아날로그 신호는 실제 현상에 더 정확하다. 이게 실제와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손상됩니다. 손상되기 쉬워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건 쓸 건 아니고요. 잠깐 나 좀 볼까요? 혹시 여러분 LP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음악, 노래 틀 때 쓰는 LP. 그 까만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이렇게 판때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전축에다 올리면 소리 나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 LP판이라고 그랬고요. LP판에 여기 홈이 막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홈에 바늘이 딱 올라가거든. 그럼 바늘이 홈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뿡뿡뿡뿡 움직여 안 움직여? 이 움직임을 가지고 소리로 바꾸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LP판은 아날로그 신호긴 하거든요. 끊어지지 않으니까 쭉 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LP판을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플레이를 해버리면 이 홈이 달아 안 달아? 닳잖아. 홈이 달아버리잖아. 그럼 처음 신호와 똑같을까 달라질까? 달라져.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는요 변질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봐. 소리로 생각해봐. 소리도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아날로그잖아. 지금 이 소리는 여러분 이 교실 안에 공기의 온도와 공기의 밀도와 습도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가죠.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기가 여름이면 어떻게 될까? 공기 온도 올라가죠. 습도 바뀌어버리죠. 공기 밀도가 바뀌죠. 그러면은 너네가 듣기로는 똑같은 소리 같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분석하면 내가 말하는 소리가 여름과 겨울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는 무조건 변질돼요. 무조건 변질돼 버린다고.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요, 여러분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럼 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디지털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디지털로 바꾸면은 여러분 USB에다가 저장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영상이든 그게 소리든 뭐든 간에 USB에다가 저장해버리면 되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로 바꿔버리면
손상이 안 생기고요. 왜곡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장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하나 더 쓸게요. 별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디지털 신호는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걸 꼭 추가해놔야 돼요. 써놓으세요.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LP판이 있었잖아. LP판에서 내가 노래가 지겨워. 그럼 다른 걸 듣고 싶다? 그러면 바늘을 옮겨갖고 찾아야 돼.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지. 근데 여러분, 너네 사용하는 MP3 있지? MP3 핸드폰, 스마트폰에 노래 듣다가 다른 거 듣고 싶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 달라. 속도가 차원이 다르다고. 디지털이 훨씬 더 압축되어 있고 용량이 좁고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고 마모가 되거나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왜곡되지가 않아. 알겠죠? 자, 그게 바로 아날로그 신호 자연소리와 이걸 저장할 때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로 저장하고 디지털이 됐을 때의 장점인 거야. 나올 수 있겠죠? 기본적인 문제로? 틀리면 안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샘플,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 어렵지는 않고요. 자, 여러분, 이제 센서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예시문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센서 이제 종류가 좀 위에 나와 있지 않았나? 여러분, 여기 그 책에 이 그림 위에 보면 센서들 쭉 나와 있잖아요. 좀 간단하게만 좀 보고 갈게요, 이제. 자, 센서는 뭐가 있냐면 광 센서가 있어요. 광 센서가 뭘 것 같아요? 광. 빛을 갖고 뭐 하는 거.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편의점 같은 데 보면 편의점에서 뭔가 물건 사면은 바코드 뭔가 삥 찍어? 거기 보면 이게 바코드 건 보면은 빨간 거 같은 거, 빨간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지? 그거 다 광 센서예요. 알겠죠? 다 광 센서. 광 센서 있고 온도 센서. 자, 여기서 말하는 온도 센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 이런 데 봐보면은 고기 같은 거 꿀 때 뭔가 이렇게 젓가락처럼 생긴 거 갖다 푹 쑤셔 넣는 거 봤어요? 뭐 푹 찔러 넣잖아. 그 안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온도 센서. 이게 온도 센서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습도 센서. 보통 집에 많이 있죠? 여기 다이소에서 파는 거. 습도가 몇 프로인가 나오는 거. 그게 습도 센서. 그 다음에 압력 센서는 뭐냐면 누르면 압력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는 거. 알겠죠? 그런 게 압력 센서. 화학 센서는 뭐냐면 여러분 밑에다 써볼까요? 냄새에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화학 센서예요. 냄새에 관련되는 것. 자, 냄새가 나는 물질들이 있잖아. 그 어떤 냄새에 해당하는 모든 센서가 화학 센서.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는 너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다.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이 다 이미지 센서야.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찍을 때. 여러분 봐봐. 카메라 갖고 사진을 빡 찍으면 빛이라는 게 들어오잖아. 그 빛을 디지털화 시켜야 되는 게 센서라고요. 그게 이미지 센서.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 좀 내려갈 건데, 내가 기가 막힌 게 하나 해놨다니까, 글쎄. A시문 한번 봐볼게. 온도계가 여러분 알다시피 체온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리할 때 쓰는 온도계가 있거든요.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잘 봐보세요. 자, 비접촉적 온도계라는 것은요, 귀에 딱 쏘는 거 있죠, 혹시? 본 적 있죠? 집에 있나? 귀나 이마에다 대고 뿡 하면 띵 하면은 찍히는 거. 야, 그건 온도계를 갖다 꼽아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광센서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주의하세요. 접촉하지 않는 온도계는 광센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접촉하는 온도계는 뭘 사용해야 돼요? 온도 센서를 사용해야 돼요. 같은 온도지만 다른 걸 사용한다는 거야. 이걸 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음식에다가 꼽아서 하는 것은 온도 센서지만 꼽아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삥 쏘는 것은 광 센서인 거야. 광 센서 갖고 적외선을 탐지하는 거야. 적외선이 열이거든요. 알겠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가스 탐지기는 여러분 가스가 새면 냄새가 나왔나? 냄새 나죠? 집에 가스레인지 가스 새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부탄가스 같은 것도 냄새 나고. 여러분, 가스 센서는 화학 센서입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되겠죠? 오늘 화학 센서고요.
자, 스마트폰 영상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미지 센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괜찮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 디지털 정보의 활용 그랬는데, 아까 쌤이 디지털 정보는 여러분, 자, 닳거나 소실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다 그랬고, 왜곡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왜곡이 안 되고, 오래 저장이 가능하고, 또 하나 내가 써준 거 뭐였어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했잖아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자, 디지털 정보는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에 지금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너네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정보는 다 디지털 신호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네가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사진, 동영상도 다 디지털 신호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산업, 과학, 그다음에 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정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7페이지에 개념 기초 다지기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OX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보십시다. 연필로 푸세요. 3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2번 다 맞췄을 거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X. 1번에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유도량이 다니는 기본량이 다니는 조합한다.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길이, 넓이, 부피는 모두 유도량이다. 아니요. 길이는 기본량이고요. 넓이와 부피는 무슨 양이야? 유도량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안 돼요. 그죠? 길이는 기본량이기 때문에 X. 됐죠? 4번에 물체의 부피는 기본량 중에 길이만 이용한 것이다. 맞습니까? 세제곱미터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1번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 기준이 여러분 측정 표준 맞습니까? 특정 영상, 특정 단위 사용하는 겁니다. 2번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확하고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 3번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유용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쉽잖아.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OX 문제. 1번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지. 자연 신호는 아날로그야. 그 다음에 2번 자연의 신호를 측정 분석하여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센서는 전기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돼요.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4번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저장 분석이 쉽다. 그렇죠? 디지털 정보의 특징이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일단 숙제부터 먼저 좀 알려주고 시작할게요. 자, 숙제는 저기 중간 좀 볼게요. 79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자, 과제물 어디다 쓰면 되냐면 맨 앞페이지다 쓰세요. 맨 앞페이지 보면은 파란색이 있을 거야, 바탕. 숙제 적는 거. 아니야, 한 장만 더 남겨봐. 맨 앞에 나와 있죠? 여기다 쓰면 되죠? 메모했다가. 자, 첫 줄입니다. 숙제. 페이지 79부터 82쪽까지 풀고 연필로 푸셔야 돼요. 답 보고 막 찾아가지고 하지 말고 먼저 쭉 읽어본 다음에 풀어보고 연필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걸 고쳐보는 거야. 자, 답지는 어디 있냐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자, 답지가 어디 있냐면 쭉 볼게요. 여기 있군요. 여기네요. 134쪽입니다. 자, 134쪽에 답지가 있군요. 자, 풀고 채점해가 갖고 오십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조금만 더 진도를 다음 주에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쌤이 조금만, 한 페이지만 좀 수업을 좀만 더 해놓고 마무리해 줄게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여러분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자, 8페이지 좀만 더 설명해 놓고 갈게요. 다음 주에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지금 좀 하고 가야 돼요. 자, 이 8페이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가 과학의 영역이야. 과학의 영역이라는 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1학년한테 맞게 변형해 놓은 것들이야. 아까 배웠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단위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과학을 공부하기 전에 단위 정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어라. 그런 목적이고 지금 배우는 이 챕터부터가 진짜 과학이야 이제. 알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쌤이 조율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1학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갖고만 한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내신 문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뭔가 좀 추가하는 것도 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다양하게 해야 되는 파트고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물질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 과학은. 그러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원자야. 원자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원자 단위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우주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해요. 빵! 그 한 점에서 시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들어봤을까요? 빅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자, 분자, 화학이죠. 그러니까 원자, 분자, 화학 같은 거. 그 다음에 땅, 지구 땅.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야 돼? 지구의 모든 요소들.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모든 것들. 이렇게 나가는 게 순서야.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여러분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여러분한테 첫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게 끝나면 이제 여러분이 1학기 기말고사는 뭐냐면 물리 역학부터 시작하는 거야. 역학과 생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원자부터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자별로 그 원자들이 어떤 원자인지를 알고 싶어. 근데 지구에 있는 원자들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우주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구 밖에 있는 것들, 야, 저기 있는 다른 은하계, 저기 있는 다른 별, 또는 뭐 우주 공간에 있는 찌꺼기, 이것들이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직접 가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찾아본 방법이 바로 뭐냐?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 여러분, 스펙트럼이라는 건 모든 뜨겁거나 차가운 물질들은 자기만의 빛을 흡수하거나 자기만의 빛을 내보내요. 그 특이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신호를 가지고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쟤는 뭘로 구성되어 있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 온도가 어느 정도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중학교 과정에 스펙트럼이 나오나요? 흡수선 방출선이 나와요? 브라보! 아는 내용이었군요. 좋았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위에다가 써볼게요. 여기 제목 옆에다가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자, 빛의 띠입니다. 빛의 띠고요. 미리 이야기하고 갈까요,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좀 쓸게요, 빨간색으로. 여러분, 같은 원자잖아요. 즉, 같은 원자 또는 같은 원소라고 할게요. 같은 원소는요, 여러분, 흡수선과 방출선이 어떠냐? 흡수선과 방출선이 똑같습니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써놓으세요. 같은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이 똑같다. 개수와 위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흡수선의 개수, 흡수선의 위치,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자 또는 같은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다. 위치 개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걸 미리 알고 시작하자고요. 중학교 때 조금 배웠다고 하니까. 자, 갈게요. 여러분, 자, 먼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요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뜨거운 고체가, 자, 고온의 고체입니다. 고온의
고체가 내보내는 에너지입니다. 연속적인 에너지. 그럼 고온의 고체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바로 별이 있습니다. 자, 별 중에는 우리 살고 있는 태양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 태양도 별이에요. 자, 고온의 고체가 내보내는 연속적인 빛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우리 태양도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인 거야. 기본적으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자, 햇빛을 갖다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끊어지지 않고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이거 갖고 뭔가를 알 수 있냐? 없어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다음 보기 중에 연속 스펙트럼인 걸 고르시오. 딱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너는 뭘 찾으면 돼? 햇빛이나 백열등 또는 뭐 별빛 이런 거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어떤 원전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핵심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개 묶어주시고 빨간색으로 흡수선과 방출선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을까요? 자, 그럼 선 스펙트럼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흡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흡수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봐봐.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림 잠깐 볼까요? 같이. 엄청나게 고온에 자, 고에너지가 딱 옵니다. 쉽게 말해 이게 빛이 오겠단 말이야. 빛이 날라와요. 글씨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자, 빛이 이렇게 날라와.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어떤 기체가 있다고 여러분? 이게 메인 핵심이야. 별표 3개 저온의 기체가 있어. 사이에 차가운 기체가 있다고. 그럼 이 차가운 물질 기체가 여기서 날라오는 빛의 일부를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맞는 빛을 먹어버립니다. 냠냠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먹어버린 상태에서 나머지가 빠져나와 안 나와? 나머지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그냥 나는 너네 내신에 맞춰 설명한다. 여러분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에 까만 줄이 나와 안 나와? 이게 바로 흡수선이야. 왜? 이 물체가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는 칼라야. 여러분 학교 시험지가 칼라야 흑백이야? 흑백 시험지 같은. 그럼 너네는 앞으로 이 흡수선은 내가 써줄게. 야, 검은 줄 나오는 거야. 검은 줄. 너네 시험지에 까만색 줄이 나오면 무조건 흡수선이야. 밝은 바탕에 까만 줄이 쪽쪽쪽쪽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흡수선이고요. 자, 차가운 기체 또는 조온의 기체가 흡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흡수선이다. 좋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거기 별빛의 흡수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먹잖아. 그래서 이것도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공간 뭐 위아래 조금 공간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일단 설명 한번 해볼게. 얘들아, 태양이나 별은 표면이 졸라 뜨거워 안 뜨거워? 태양이나 별은 표면이 엄청나게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 엄청나게 많은 빛이 나와 안 나와? 빛이 뿜어져 나갈 거야. 근데 이 빛은 뭔데?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별에 대기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별에 대기가 있을 거 아니야? 대기. 여러분 지구에 대기가 있듯이 태양도 대기가 있고 별도 대기가 있어. 됐을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별의 대기는 뜨거울까? 상대적으로 차가울까?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양이 적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츄에이션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 빛의 일부를 내가 먹어 냠냠하고 먹어버려. 아까 차가운 기체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잖아. 별의 대기가 빛을 일부를 흡수해버립니다. 이 빛이 지구로 날라와 안 날라와? 날라오는 거야. 그럼 지구에서는 이 빛을 딱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칼라 파트의 연속 스펙트럼 사이에 까만 줄을 갖다 보는 거야. 그래 놓고 얘가 수소인지 헬륨인지 칼륨인지 철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은 주 물질이 뭐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버려.
확인해 버렸어요. 별의 주성분은 수소다. 그 다음에 헬륨이다. 그걸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야. 그 별까지 간 게 아니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별의 흡수선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원래 누구였냐면 근대죠. 근대. 그러니까 1800년대 여러분 프라운호퍼라는 과학자가 1800, 1900년대 초반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우리는 분명히 태양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을 돋보기로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어머나 세상에 태양 별빛도 확대했고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걸 알게 돼요. 뭐가 그런 걸? 흡수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지? 잠깐만. 아닌데? 뭐지? 혼자 난리네. 자, 여러분, 태양의 별빛도, 태양의 빛, 그러니까 햇빛도 우리가 확대해서 봤더니 흡수선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 확인해 봤더니 태양도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 태양의 대기에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이걸 알아낸 과학자 이름이 프라운호퍼예요. 알겠죠? 프라운호퍼선. 자, 그 정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좋습니다. 그럼 흡수선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방출선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잠깐 집중. 자, 방출선은 빨간색. 자, 방출선은요, 아까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고온의 기체가 뭘 갖다 뿜어내? 자기만의 빛을 뿜어내는 거야. 그럼 고온의 기체는 자기만의 빛을 갖다가 방출하게 되겠죠. 아까는 저온의 기체가 뭘 했는데요? 빛을 흡수를 했다면 이번에는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스펙트럼을 갖다가 프리즘을 통과시켰다니 여러분 까만 바탕에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선이 나오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너네 시험지는 흑백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너네 시험지는 이 방출선은 무슨 줄이 나올 것 같아요? 별표? 그렇죠? 하얀색 흰 줄이 나오게 되는 거야. 하얀색 흰 줄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앞으로 시험 문제에 하얀 줄 나온다? 방출선이고요. 까만색이 나온다? 까만 줄이 나온다? 그럼 방출선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냐면 형광등, 기체방정관. 이것들은 좀 여기 형광등 같은 거 있잖아. 형광등. 이 안에다가 헬륨 같은 걸 집어넣어놨단 말이야. 그 뜨거운 전압을 빡 걸어주면 만약에 저기 진공이잖아? 그럼 저기선 빛이 안 나요. 왜? 전자가 날아가다가 뭔가 부딪혀야, 깡 부딪혀야 반짝반짝 빛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안에다가 헬륨, 수은 같은 걸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요즘은 수은은 위험해서 안 쓰지만. 그래야지 빛이 나는 거거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본기역에 가보면 네온사인. 네온사인 알아요? 막 색깔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안에 네온을 채워놓으면 네온사인. 헬륨을 채워놓으면, 아까 여기다 형광등. 알겠죠? 옛날 썼던 건데, 그 안에 수은을 채워놓으면 수은등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또는 노란색 불빛 나오는 건 나트륨등.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으면 빛이 색깔이 다 달라져요. 그것들 우리가 전부 다 방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가볍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밑에 샘플링, 맨 밑에 거 그래프부터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너네 시험 문제 실전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친구들 학교 시험지에 실전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빨간색으로 묶어버릴까? 이게 여러분 실전이야. 아이고, 깨졌다, 분필이. 얘가 여러분 실전이야. 얘들아, 같은 온소야. 만약에 수소야. 봤더니, 여러분, 흡수선은 무슨 색깔 나와요? 검은 줄 나와, 안 나와? 검은 줄 나왔죠? 밑에 방출선은 무슨 줄? 흰 줄 나왔죠? 나와 있나요, 이렇게? 봤더니 같은 수소라면 위치와 개수가 어때요? 같아. 위치와 개수가 어때요? 똑같아, 안 똑같아? 같은 자리에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같은 원소면 여러분, 위치와 개수가 같습니다. 체크. 그럼 옆에 탄소 한번 볼게요. 탄소. 검은색 줄인 흡수선과 흰색 줄인 방출선의 위치가 개수가 어때요?
똑같아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원자인지를 직접 가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별빛만 확인해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스펙트럼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자, 다음 주에 이제 이 시간에 뒤에 이제 빅뱅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주론부터. 알겠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